섹터들 이거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은 계속 탐구해보고 거기다가 이게 가능성 있겠다 그러면은 진입해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업황의 큰 그림은 이상이 없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제 자기는 집에 있고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네, 자기 소개를 매번 하는데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사람 접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 더티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도 같이 영향받고 이참에 배당까지 받자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고 기관 프로그램 매수들하고 쫙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이대로 그냥 2,700, 800 갈 줄 알았죠. 근데 작년에도 드린 얘기가 웅달 책방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라가는데 난 좀 불안하다. 올라가는데 좀 깨림직하다. 왜냐하면 약간 좀 어떤 기대감을 많이 안고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올라가는 거 그냥 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그런 측면들을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고 바로 그냥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매크로 지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매크로 지표라는 얘기는 일단 제가 올해 시작하고 조만간 금리 날 거야 라고 했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오는 지표들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CPI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바로 금리 인하로 뭐 빠르면 뭐 3월달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에 쭉 빠졌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대로 좀 돌아오기 시작하고 달러 약세로 갔다가 아니야 너무 오버하고 있어 달러 다시 강세로 인덱스 기준으로 102대까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너무 앞서갔던 것들이 이제 약간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보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어떤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국내 증시는 두 번째 요인들, 즉 아직까지 작년에 급하게 들어왔었던 또 꾸역꾸역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배당을 그대로 공짜로 받았던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 과정들이죠. 이게 보통 보면은 시장에서 항상 연리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매수 받은 거 당연히 정리가 되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좀 급하게 빠지면서 나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거 뭐야 라고 짜증은 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순이고 기대감 컸고 거기다가 배당받은 물량 정리되고 하는 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 끝나고 또다시 가격 메리트 조금 더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길을 가겠죠. 하지만 그 과정 쪽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매크로 지표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일단 최근 들어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수 정말 보고 있으면 짜증난다. 그런데 의외로 종목 중심으로 플레이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종목적으로는 좀 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줬다라는 쪽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럴 땐 별 수 없습니다.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시장 때문에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는 좀 강한 종목들,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 쪽에서는 또 종목들 대응하게 되면 그나마 탈출구는 있다. 아니면 계좌를 방어할 수단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지금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물보다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끌어왔던 거 선물 정리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럴 때 어느 정도 급하게 정리됐던 것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약간 턴하나라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그치나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거 그쳐야
프로그램 매도가 덜 나오겠죠. 그런 어떤 선순환 과정들이 다시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악순환에서 멈추고 다시 어느 정도 안정으로 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외국인들의 현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율을 좀 봐야겠죠. 지금 같은 환율 달러 강세고 원화 약세로 가는데 지금 1320원대 막 두드리고 있는 이런 입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트렌드로 가져가기 시작한다. 원화 강세가 되려면 조건이 뭡니까? 일단 한국은 수출이 잘 돼야 되겠죠. 수출 잘 되는 신호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 계속 확인됐을 때 원화 강세가 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게 되면 조금 확인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고 수급 동향은 아직은 기대할 게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안 나오죠? 예, 제가 지금 메모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거기 있겠죠. 근데 올해 떠오를 주식에 대한 또 저희 웅달 책방이지 리딩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민수의 가치투자 이런 것들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 얘기는 꾸준히 말씀드릴 거고 그에 따른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하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 큰 변혁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코스닥 순위들이 시총 1, 2위는 여전히 1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3, 4, 5 이쪽이 다 지금 싹 어디로 가냐면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때 나왔던 약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돼서 넘어가죠. 그리고 또 LNF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DX 있던 것도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나왔던 시총을 차지했던 종목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HLB도 간다, 코스닥에 못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시총에 뭐 30조 10조 때 있던 이런 종목들이 3, 4, 5가 사라지게 되면서 시총의 기준이 한 30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알테오젠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서 한 시총 5조 정도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약간 좀 텅 비어있는 느낌이죠. 텅 비어있는 쪽에서 총 코스닥 시가총액들은 많이 위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그런 때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왕자는 작년에는 에코프로였는데 자 올해는 내가 한번 힘내보겠네. 내가 한번 그 자리를 도전해보겠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올 한 해 한번 시장을 좀 리드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그냥 뭐 시총 500억짜리가 5천억 갔다고 그래서 하나 템버가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저희가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있게 되면 당연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총이 한 5천억대에서 1조쯤 되는 종목들이 그게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아서 쭉 하고 들어가서 아마 시총이 한 5조에서 10조 사이까지 쭉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템버거의 또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의 흐름들이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올해 관건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좀 알려진 기업이고 덩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쭉 돌아갈 수 있는 회사의 변화가 뭘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트렌드로 맡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도가 AI죠. 예, AI 쪽에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럼 AI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AI가 만약에 기침만 해도 종목들 우르르 흔들릴 거고 AI가 기지개 좀 필까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 관련 종목들도 발짝발짝 일어날 거고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AI와 결부되는 플러스 알파 이런 종목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 아시듯이 한국은 그나마 AI가 커지면서 나오는 빅테크 기업 아니면 해당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AI 칩이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는 HBM 메모리 쪽의 반도체들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 그게 아마 하드웨어 쪽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한국에 그럴 경쟁력이 있는 회사 없어 라고 치부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저희가 몰랐지만 해외 쪽과 협업해서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해서 QA 확대를 단순히 내수가 아니라 해외까지 열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확장시키는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걸 또 시장은 땡겨오면서 성장주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갖춰준다. 그럼 이런 것들도 바로 뭐 5천억에서 1조 사이가
갑자기 뭐 2조, 3조, 뭐 5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그게 템버거의 조건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됩니다. 근데 그 섹터들 이거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은 지금 또 계속 탐구해보고 거기다가 이게 가능성 있겠다. 그러면은 진입해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종목을 직접 말씀드리는 방송 아닙니다. 종목보다는 지금 저희가 큰 그림들 그려가면서 제가 숙제를 드리게 되면 숙제 잘해서 숙제 검사 받게 되면은 제가 참 잘했어요. 예, 이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돌아갈 겁니다. 네, 잘 체크해 가시고 공부해 보시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 이상입니다. 반도체 쪽을 사겠다라는 논리로 크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주식을 그렇게 아직 줄인 입장인데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래도 다 있다는 쪽으로 반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여기서 반도체 ETF 쪽에서도 막 자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샀다가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는 이런 사이클과 관련된 쪽의 변화들을 느끼게 되면 이제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재고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감산하겠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감산을 떡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 쪽에서 공급이 줄게 되면은 수요는 이게 약간 위축됐다가도 잠깐만 이거 공급이 줄었는데 이거 지금에서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와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거기다가 IT 경기가 조금 살아날 분위기가 보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감산했던 거 좀 풀어야지라고 하게 되면 점점점 풀면서 이게 다시 이제 P도 올라간 것만큼 Q도 이제 서서히 좀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 바닥으로 갔던 경기가 P도 가격도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라고 하는 Q도 살아나면서 우와 이제 좋은 시기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ETF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자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살짝 조금 뭔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틀비틀한 현상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그림상은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 이런 현상 조금 짜증나긴 하겠지만 업황을 바라보다가 이어지는 어떤 단기 조정권들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업황의 큰 그림은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타이밍들 잘 조절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영어를 2개, 3개를 던져주셨네요. 네, 이렇게 어려운 용어 막 나옵니다. 지금요.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렇게 나옵니다. 뭔 소리죠? 네,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래 관련주가 뭐 있대 패스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용어지?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거기서 이런 거구나. 그럼 반도체가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네.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잠깐만 메모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찾아보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래도 주식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직접 찾아보고 어떤 기사에서 이걸 설명해주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직접 C자 누르고 X자 누르고 L자 눌러서 검색하고 거기다 오는 이미지도 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약간 나를 좀 다독여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투자자와 아닌 투자자는 나중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좀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나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 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 하나씩 쌓이고 간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다. 어차피 지금부터 주식 투자는 지금 작가님 연배에서 거의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예, 100세까지 사시게 되면 연배를 쭉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앞으로 80년 동안 주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고 80년 동안의 그 공력과 내력이 쌓인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들어오건 어떤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매년 나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또 국내 시장의 특징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사이클 안 좋을 때 샀다가 좋을 때 판다. 요거 하나만 보시고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 아마 지금 한 20년 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19살이시니까 합치게 되면
40대가 안 될 때는 거의 뭐 그러니까 매매할 때 거의 뭐 우리 작가님이 얘기했다.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되는 게 중요할 거고 막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리 AI 쪽이 당연히 계속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연산 과정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학습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쌓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론 내주고 그러니까 결론도 그냥 이 데이터 중에서 그냥 이거 찝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습만큼 추론하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로 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결론을 내리는 단계를 그러면 학습 지금 열심히 하는 2단계거든요. 그럼 학습하려면은 모든 데이터를 많이 갖다가 쭉쭉쭉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학습에서 나오는 결과를 이제 분류하고 뭐 또 재정립하고 재단어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할 때 그 데이터를 딱 맞춰주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그 사이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딱 학습하는 과정 쪽에서 데이터 저장은 누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중요하겠죠. 메모리 예전에 무슨 DDR 하나 딱 넣어놓고 이게 메모리가 모든 걸 한다.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부터 텍스트부터 모든 걸까지 음성까지 아니면 동영상까지 다 한다고 하게 되면 그를 확보할 수 있는 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GPU가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GPU가 중요한 시대가 났고 그걸 가지고 또 메모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걸 저장하고 담겨 있다가 그걸 가지고 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HBM이라고 그게 그냥 하나 메모리가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전국적으로 쭉 쌓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공간에 맞게 집약해 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 나왔던 게 하나가 이제 CXL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그냥 HBM 하나면 다 되지 뭐라고 했는데 이게 GPU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막 데이터를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막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 갔는지 저기 갔는지 뭐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럴 때 CXL이란 딱 하나의 추가적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컨트롤 해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쪽에 지번에 학습했던 거는 저 A번으로 보내고 학습했던 건 이건 공간이 저희가 좀 남는데 저기 보내고 이런 식으로 쫙 여기저기 다 보내기 시작하면서 뒀다가 이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보냈던 그때 1월 21일 날 아니 뭐 1월 7일 날 만들었던 데이터 어디 있지? 그러면 얘가 쫙 들어가서 거기 갖고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쫙 다시 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을 때 그런 어떤 컨트롤러 기능을 딱 해주기 시작하게 되면 메모리 쪽에서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CXL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PIM 같은 경우는 또 문과답게 Process in Memory. 그래서 즉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뭐 기억만 하고 저장만 한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연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가 연산 기능까지 포함돼서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변화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데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뭐 CXL 관련주 뭐다 이러면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가장 시장에서 반응했던 거는 IP를 가진 회사 아니면 또 거기에 맞게 디자인 하우스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쪽들이 왜 탄생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쓰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또 이런 것도 내가 반도체를 지금까지 뭐 하나로 뭐 기성복이 있죠. 맞춤복 있고 기성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 기성복이 편하고 기성복에 대해서 내가 맞춰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이즈를 95 입는데 팔이 좀 깁니다. 근데 95 사이즈 입게 되면은 뭐 항상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다 끝나게 되고 그냥 맞춰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입지 뭐라고 하는 쪽이 되는데 맞춤복은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95인데 팔도 길다 그러면 그것까지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맞춤용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우리 GPU를 활용해서 HBM까지 해서 딱 이런 칩셋 있으니까 갖다가 쓰세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우리 거에 좀 안 맞아요. 우리에 맞게 좀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문한 대로 해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탄생하냐면 주문자 쪽에 맞춘 반도체 ASIC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탄생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반도체의 그 칩의 욕구가 나왔었을 때
그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들도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게 또 그에 걸맞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우리 예전에 했었을 때 이거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계 IP 이거 갖다 쓰세요. 그러면 이쪽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수익의 창출원이 될 수 있겠고, 게다가 또 칩이 설계하는 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이 주문한 반도체 딱 좋을 겁니다. 라고 해서 딱 설계도를 갖고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저기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 여기 있다 보니까 룰루랄라 가서 이거 하게 되면 우리에 맞는 반도체 주겠지 하는데 중간에서 잠깐 들어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납기일도 엉망이고 이거 제대로 수율이 안 날 거니까 같으니까 설계도 줘보세요. 이걸 잠깐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파운드리 회사 다 뭐 TSMC만 갔는데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또 있어요. 삼성전자 아직은 좀 힘들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맞는 라인들도 찾아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디자인하우스라는 회사의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P 설계하는 회사들이나 또 IP를 갖고 있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들도 앞으로 이런 반도체가 커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테마주의 성격 쪽으로 움직이는데 하지만 관련주 쪽에서 첫 번째로는 이쪽이 조금 아직 CXL이라고 해서 한 2.0까지 넘어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진행시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도 그거 쓸게요. 엔비디아도 우리 쓸게요. 아니면 인텔도 우리 쓸게요. 라고 오케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입장 쪽에서 약간 을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써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반기부터 양산,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땡겨온 느낌이 있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봤을 때 또 말씀드렸던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핵심적인 종목들이 다 실적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작은 계약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땡겨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장주의 의미겠죠. 네, 그런 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성과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거는 계약 나오고 수주 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을 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실적으로 연결될 텐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시장은 먼저 이제 반응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